지난 주말 인천의 한 물류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의 총력 대처로 큰 불은 잡았다는데 지금은 완전 소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초진했다고 하는데 현장 대원들 또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경북 안동, 의성, 또 충남 서천, 경기 고양 등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해를 입는 지역들이 있는데 수해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마 대응은 매우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공직자들 각 부처의 노력으로 인명피해도 최소화되고 있고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이후에 곧 극심한 폭염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도 촘촘하게 수립해 주십시오. 냉방시설 이용이 힘든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열대야 때문에 또 더 큰 교통을 겪게 됩니다. 주로 일과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적어도 폭염 기간 동안에는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지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 군수, 구청장들께서는 여름철 재해 대책에 특별히 집중해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상당히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 있더군요. 보통 장마가 끝나면 그 수해로 인한 복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시장 도지사 할 때 경험에 의하면 조사하는데 뭐 몇 달, 또 심사 받는데 몇 달, 예산 편성하는데 한참 걸리고 그래서 겨우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공사 시작하려고 보면은 바로 또 장마가 시작되고 그러죠. 우리 김성한 구청장도 한때 겪었던 일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장마철 이전에 그 재복구 사업이 얼마나 끝났느냐를 통계를 뽑는데 올해가 10년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장마 시작 전에 93.7%가 끝났다. 이게 최고치라고 합니다. 각 부처나 각 지방 정부들이 매우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제 수재나 피해가 줄어들고 또 그에 따라 인명피해나 이런 것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지금까지는 잘 대응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이런 최고치 갱신 이런 기록 나오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공직자들 뭐 다들 노력했지만 전원을 다 하긴 좀 어려우니까 몇 사람 뽑아가지고 좀 포상하든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올해 부처별 업무 보고가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대상 기관 절반 정도가 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 보고에는 국민 참여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댓글 등을 통해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우리 주권자들께서 직접 지적한 사항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아마 그 온라인 의견, 방송에 들어온 의견은 사실은 따져보면 엄청 많을 수 있는데 그게 다 국민들의 의견이고 이미 알고 있는 거라면 참고하시고 새로운 거라면 우리가 어차피 직면할 문제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사전적으로 잘 대비하는 게
국정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는 길이 될 겁니다. 정부 임기가 지금 2년 차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정 전반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될 때입니다. 1년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더라도 이제는 이제 달려야 할 때죠. 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임기 초에는 큰 돌 집어내는데 주력이었다면 이제 큰 돌은 대충 집어냈고 이제 중간 돌, 잔돌들 좀 집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좀 양이 많아지죠, 점점. 손도 많이 가고. 근데 그러면 끝이냐? 그 다음에 자갈돌 집어내야 됩니다. 그건 다음에. 어쨌든 국정의 속도를 높여주시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직자들이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무라고 하는 게 사실 개인적인 또는 사업이나 또 개인적인 일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해당 지방의 구성원 수만큼, 국가 사무는 소위 국정은 국민 5,200만에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사 이런 걸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일을 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상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이 있는지 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어떤 건지를 정말로 세심하게 일상적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국민들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연하지만 가끔씩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정책이나 개혁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상과 가치 중요하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직을 하기도 하고 정치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을 맡긴 그 권력의 귀속 주체인 국민들의 삶입니다. 가장 우선은 언제나 국민들의 삶이죠. 민생에 중점을 두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항상 민심을 경청하고 또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전 부처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언제든 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정보 공개 청구 가지고 자꾸 소송하고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고 다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던데 이게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보 공개 청구를 공익적 목적이든 아니면 다른 목적이든 요구를 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대개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법원이 그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정도의 사안이면 사실은 최초 판단이 잘못됐다는 뜻이잖아요. 정보는 또 행정 과정은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불신을 사지 않으면 좋겠어요. 각 부처나 소속 기관들이 정보 공개에서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총리께서 그것도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이게 예를 들면 정보 공개 거부해가지고 소송 들어온 숫자나 아니면 패소 비율이나 이런 것들 좀 챙겨보시고 네. 가급적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게. 네, 부처별 현황 파악해보고 상황 일단 좀 점검해보겠습니다. 좀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생각보다 너무 빨리 또 너무 깊숙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으로는 또 이게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청년들이 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드러나는 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데 그 속에서 상황이 그 속도만큼 악화되고 있어요. 각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또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뼈아픈 현실인데 대응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특히 본질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화하면 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도 훼손되죠. 사회 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희망 이런 것들도 자칫 지나가는 신기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양극화의 구조적인 완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겠죠. 양극화의 완화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고 또 한편으로 성장을 해야 양극화 완화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또 청년들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미 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그 대책도 이때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강도로 속도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 축 중의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동산 문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입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죠.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모레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후 순서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처 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이란 간의 그런 무력 충돌이 다시 재개되고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가 되면서 그 7월
초에 1일 날엔 71불까지 내려갔던 그 브렌트유가 어제는 90불, 오늘은 조금 내려서 이제 89불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WTI 같은 경우도 7월 1일자에는 60불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80불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은 1,47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3년물이 3.8%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7, 8월 중에 원유 나프타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원유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10%를 7, 8월 중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프타는 7, 8월 중에 전년 수준으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만 9월 이후까지 저희들은 전쟁 상황을 봐서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의 경우 9월에는 지금 90%까지 이렇게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6월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는 4만 명 줄었다가 6월 달에는 6만 3천 명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제조나 건설업 고용이 여전히 어렵고 또 청년 고용률도 하락하는 점을 감안해서 제조, 건설, 청년 고용을 좀 높이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는 지금 현재 그 석유로 같은 경우는 6월 26일 날 휘발유가 2,000원이 넘었고 경유가 1,996원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휘발유가 1,872원, 그 다음에 경유가 1,857원에서 한 130원 이상이 내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들께서 관심 많으신 계란, 고등어, 그리고 닭고기 같은 경우는 6월 말 대비해서 한 3% 좀 내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수입도 확대하고 또 할인 행사 등을 통해서 가격 안정화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는 품목이 한 40여 개가 되는데 이번 석유류 가격 인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빨간불이나 주황색 불은 없고요. 노란색 또는 초록색 불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안심하지 않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공급망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에 있어서는 청년들 교육을 위해서 대기업의 교육훈련시설 등을 활용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8개 기업에서 7월 달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 8월 중에는 30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특수 반도체라든지 AI 교육을 시키는 부트캠프도 지금 현재 95개 대학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108개 대학까지 확대해서 청년들의 어떤 전문 지식 양성 이런 거 더해서 또 반도체나 AI 등 전문 인력 20만 명 그리고 일자리 창출 30만 개 이상에 대해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점검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에 있어서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지금 마련해서 원화 거래의 국제화는 물론 또 리스크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MSCI 로드맵 과제는 주로 역외 원화 결제하는 시스템 관련한 과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차질 없이 해서 이후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일정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생경제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경제부처가 총력 대응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어서 다시 경계심을 높여야 될 것 같죠. 이번에는 또 조기 종전 휴전 가능성도 좀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고 있어서 하여튼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고 가격제, 석유 최고 가격제는 지금 현재 예, 지난번에 150원 이렇게 추가로 내린 걸로 계속 유지 중입니까? 네,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그런 유가 상황까지 감안해서 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은 사실은 더 내리든지 폐지했어야 네,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물가 통제, 물가 관리가 만만치가 않은데 수입 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할당관세든 아니면 저가 수입이든 이게 중간에서 하여튼 약간 부패 요소가 끼어들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전에도 할당관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업체만 배불리게 되는데 네. 그게 제대로 집행되는지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면 그렇게 좋겠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뭐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상황이 또 나빠지면 매점 매석이 다시 또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현행 법률상으로도 매점 매석 대상 물품은 전부 몰수 대상이라는 거죠. 매점 매석 대상 물건은 전부 몰수 대상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저기 공정거래위든 어디서 매점 매석 단속을 다시 또 경계심을 가지고 하실 때 그 초기에 그 매점 매석 대상 물품은 아예 압수 몰수를 좀 강화하면 좋겠어요. 그 수사기관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원래 몰수 대상으로 돼 있는데 압수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매점 매석 때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법에 하여튼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그것도 필요적 몰수 아닌가요? 일정 요건 하에 몰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이미 몰수예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매점 매석이 지금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점 매석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압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뭐 팔가 난 다음에 차액 부분을 뭐 몰수하고 이렇게 지금 처리해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는 선제적으로 좀 압수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압수 물품은 공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법원 판결을 거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던데 네. 예외적으로 이런 거는 사실은 관련 압수 당한 측도 그 너무 오래 묶여 있으면 손해잖아요. 물론 뭐 자기 거 아니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네. 무죄가 혹시 났을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피해 배상을 하거나 이럴 때 그때 뭐 손해는 전부해 주면 되니까 보전해 주면 되니까. 네, 절차가 오래 걸려 있는 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현재 상태로는 아마 매각이 불가능하게 돼 있을 텐데 선제적 매각이 네. 압수 물품 필요한 법 개정을 해서라도 조기에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압수나 이런 것은 좀 원활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법 개정도 검토를 하십시오. 네, 그 점에서 매점 매석이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커서 그래요. 네, 몰수제도 개선을 위해서 기재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가안정법의 몰수 관련 규정을 네.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검토와 함께 진행 중에 글쎄요? 있습니다. 네. 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억울한 압수나 몰수였다고 하면 그 손해는 충분히 보전해 주면 되거든요. 네, 그 그렇습니다. 규정도 잘 만들어서 피해 전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절차적으로. 네, 너무 괴롭히지는 말고 억울한 사람 안 생기게. 현장에서 법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점 매석 관련해서는 이제 재정경제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재정경제부가 주관 부처이기 네. 때문에 그 공정위는 이제 석유화학이나 나프타 이런 쪽에 독과점화된 네. 시장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예,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 주사기는 사실 거의 관련이 없는데 물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그걸 일부에서 매점 매석하는 바람에 그 불필요하게 주사기 값도 엄청 오르고 심지어 주사기를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 완전히 국민 경제나 우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 후에도 보니까 좀 매점 매석 경향이 조금 있다가 사라졌는데 어쨌든 이게 여러 영역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좀 대응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국세청장입니다. 네. 여기 예. 아, 예. 이 고환율이 고물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 중에 환전하지 않고 해외에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역외 탈세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래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달러를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에 빼돌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해외에서 사주 일가 등에게 사회 유출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입니다. 그래서 혐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곧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역외 탈세 여부를 계속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고 그 결국은 우리 서민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환율이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과거 관념에 의하면 좀 이상하다는 거죠. 뭐 1,500원, 뭐 1,560원 이렇게 가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수출에 의한 경상 수지가 현재 지금 전반기에만 해도 과거 작년을 넘어서 지금 1,400억 불에 5월달까지가 1,400억 불이고 5월까지만 작년 연간이 1,23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경산 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는 건 사실은 과거 개념에 의하면 이해가 안 되죠.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 국세청이 그런 데 관심 갖는 건 매우 잘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이 그 국내 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이게 지금 작년까지 연간 100조 원 이상 예, 한 1,200억, 300억 불 정도까지. 1,200~300억 불이 해외 주식 투자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0조 원 정도가 예, 해외 주식을 투자했던 거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에 의한 외환 유출을 좀 관리해 보자고 해서 아마 네. 개별 주식 레버리지 제도를 도입했던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사실은 일반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이라든지 해외에서는 이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 말고도 여러 종목들이 있는 네, 거였는데 300까지도 또 어떤 나라는 심지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가 2배, 3배까지 되는 해외 레버리지 상품이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다가 이게 네. 투자를 하니까 그걸 국내에서 소화를 하자고 아마 네.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2배의 그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던가 봐요. 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주가의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 일부 급락, 이 조정을 좀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예를 들면 의견이 다르던데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애초에 기대한 대로 해외에 2배, 3배 되는 레버리지 투자를 완화해서 국내로 예를 들면 국내 투자를 늘리는 즉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좀 어떻습니까? 혹시 뭐 보완 대책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잠깐 어디 담당 부서 갈까요? 이걸 금융위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 취지가 뭐냐면 그 해외에서는 그때 됐고 해외에서는 2배, 3배까지 뭐 네, 우리나라 상품인데 우리나라 상품을 갖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내 투자들이 해외 나가서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되는 걸 국내에서 막는 이 제도를 오히려 국내 제도권 틀로 들어와서 투명하게 투자자 보호를 그쪽 가면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 같은 경우는 예탁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더 강화돼서 보호하는 게 맞고 상품도 투자자 선택권 다양화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자본시장 선진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심화시키고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좀 심화시키잖아요. 어쨌든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지렛대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불안정을 강화하는 건 분명한데 이게 외환 시장하고 연동이 돼 있었던 것 같다 이 말이야.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근데 그 효과는 어땠는지 어쨌든 시장에서 이거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에 대한 보완책은 뭔지 네. 아니면 원래 뭘 잘못한 건지 한번 그 얘기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효과는 어때요? 애초에 기대했던 대로 외환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됐습니까? 실제로 그 홍콩에 그게 한 20조 정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로 해서 한 20조 정도 되는데 거기 한 최근에 보면 17조 정도로 줄긴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국내분이 얼마 있었냐 보면은 국내 투자분도 줄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야 그거 얼마 줄지 않았냐 그러지만 만약 이게 없었다면 거기로 더 가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됐다. 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갔던 부분을 나갔던 하여간 부분이니까. 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이라고 하는 불안정 심화라고 하는 마이너스 효과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가 워낙 출렁임이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키옥시아, 그다음에 미국의 샌디스크 뭐 이런 것들은 더 출렁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했다고. 예, 반도체 종목 자체가 지금 기대랑 우려가 막 서로 혼재되면서 그때 막 출렁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예전에는 한 22%였거든요, 시총에. 근데 작년 말에 한 30%, 그다음에 금년 최근에는 53%. 그러니까 출렁이는 거에 맞는 면적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여하튼 이게 레버리지도 일본 해외에는 원래 3배까지 있었고 거기에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다 투자하는 게 외환 유출의 원인이 되니까 원래는 외환 안정을 위해서 국내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다. 해외에도 있는 걸 국내에서 오히려 완화해서 만들었다. 투자자 보호 측면도 있고요. 해외는 예탁금 제도도 근데 있지 그래. 않고요. 교육 제도도 없고요. 그냥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와서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ETF라는 그 용어도 못 쓰게 했습니다. 이 상품에 ETF라는 건 이제 장기 분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단기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쓰여 있는 거고 단기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ETF라는 용어도 못 쓰게 하고 저희들이 한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식 내에서는 다 했고요. 하여튼 그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 그건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뭐 국민들이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건 아니고 하여튼 시장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니까 그 어쨌든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적이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 네. 기본적으로 현금으로만 3천만 원을 갖고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시행 자체가 뭐 즉시 하거나 뭐 조기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지금 저 전산 문제가 있어서 가장 빨리 땡겨서 8월 5일 날부터 그 부분은 하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인데 물론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그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긴 했지만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시장 영향 계속 살펴보면서요. 필요한 거기-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하도록 거기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여요. 네, 5월 27일 날 도입이 됐는데요. 실제로 고점은 6월 22일 날 다 반도체들이 고점이 나온 거거든요. 그 6월 22일부터 지금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아까 말씀하신 외화 자금 유출입과 관련된 거는 이제 부총리님 말씀하신 게 네. 작년 전체로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 투자한 게 1,400억 불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200조 대 나갔다는 거고. 해외 뭐 기관과 작년에만 개인 그런데 그게 이제 개인이 400억 불이고요. 기관이 1,000억 불 정도에서 작년에 1,400억 불이 해외에 나가서 그래서 작년 이제 4분기 그럴 때 이제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됐는데 올해는 기관들은 뭐 그 추세로 가는데 개인들이 전체 400억 불 한 게 올해 반년 6월까지 28억 불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400억 작년에 연간 400억. 연간 400억 불이니까 뭐 단순 반기하면 한 200억 불이 돼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올해 순유입도 많고 28억 불로 대폭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RIA 이런 조치도 했지만 그래서 개인들은 현격하게 해외로 자금 유출하는 게 순유출이 줄었습니다. 이런 효과들도 일부 작용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거는 정부의 정책 효과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하여튼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 면이 있어 언제나 어렵습니다. 이쪽을 방어하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진짜 어렵죠. 우리 부처 장관님들 일하기 어렵죠. 이거 하면 저거 문제고 저거 하면 이거 문제고. 자 어쨌든 참 어려운 상황인데 또 어떤 슬기롭게 잘 대처해 갑시다.
네, 다음 할까요? 그럼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GMO 완전 표시제 시행 추진 계획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합시다. 이건 뭐 대부분 아는 내용인데 네. 요약해서. 네. 예, 식약처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GMO 농산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되지만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아도 GMO 원료를 사용하면 GMO 식품으로 표시하는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18년부터 도입을 논의해왔지만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연말 법을 개정하고 7월 8일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주요 내용입니다.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은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당류,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소비자, 업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설명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 점검, 통관, 유통 단계별 정밀 관리 등 빈틈없이 관리해 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완전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비의도적 혼입지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연구로 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소비자 편익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요 보고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얘기하고 가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이다, 아니다. 네. 이걸 알고 나는 유전자 변형된 그 재료로 만든 식품이지만 난 먹겠다. 싸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근데 그걸 하려면 이게 유전자 변형 식품이 그 물질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 표시를 안 해줘서 몰랐잖아요. 지금까지는 완제품에 유전자가 있는 경우만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제품에 없어도 이게 깜깜이었는데 당류, 식용유, 간장에 대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장님 그 네. 말씀이나 이 보고서 내용 중에 네. 그 표현 GMO 성분이 남지 않는 네. 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럼 완전히 제거됐나? 네, 완전 제거됩니다. 이게 제조 근데 나는 이게 동의가 좀 공정에서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네. 이게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콩, 지금 옥수수, 카멜라 뭐 이런 거라는데 네. 이게 유전자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유전자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는 그림으로 표시하지만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하여튼 모든 물질 유기물질, 예, 유전자, DNA. 유전자라고 예. 하는 게 있는데 이 유전자를 중간을 살짝 바꿔놓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생산량을 늘리거나 뭘 하기 위해서 뭘 자주 바꿔서 뭐 이 식물에 동물 유전자를 넣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유전자를 아니 뭐 넣습니다.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천적 유전자를 집어넣고 네, 그러잖아요. 네, 예, 예. 그 어쨌든 유전자가 변형이 됐는데 이걸로 이제 된장을 담궈요. 네, 그 된장을 담궈서 된장으로 간장을 만들어요. 네, 여기 보니까 간장, 당류 이렇게 식용유지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짜가지고 이제 기름을 만들어요. 네, 네, 유전자 변형이 된 식물로 만든 당류, 예를 들면 당, 네, 네. 간장. 네. 거기 분명히 콩의 성분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유전자가 제거됐다고 하는 게 유형물로 남지 않았다는 뜻이지. 눈에 띄는 물질로 남지 않아 있다는 거지. 유전자 자체가 변형된 유전자 자체가 제거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 제조 공정에서 예를 들어서 콩은 유전자를 다 제거해요? 콩기름을 짭니다. 콩기름을 콩기름을 짜요. 짭니다. 네. 이 기름을 짜고 나머지는 다 이제 버리는데요. 그럼 콩기름에는 유전자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유전자는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 기름하고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은 제거가 되고 또 이것을 좀 더 완벽히 알기 위해서는 PCR이라고 해서 대통령님 코로나 때 왜 우리 PCR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PCR을 하면 모든 그 GM 유전자는 공통된 유전자 조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는 카세트 같은 게 있는데 이 집어넣는 카세트의 이 조각이 모든 GM 유전자는 공통인데 이걸 PCR을 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게 검사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지. 이론적으로 제거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된장을 가지고 이제 간장을 만들잖아요. 그 된장의 핵심 재료는 콩이잖아요. 그 콩은 유전자를 변형해서 생산된 콩이잖아요. 근데 그걸 짜서 간장을 뽑잖아요. 네. 거기에 콩에 변형된 유전자 성분이 완벽하게 제거된다고 믿어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네. 제조 가공 공정을 잘 보면 네. 이 간장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분해 공정이 있습니다. 산분해도 있고 효소분해도 있고 이런 분해 공정이 있으면 단백질이 파괴가 되고 DNA도 이 조건에서 다 제거가 되는 그런 가공 공정의 DNA가 다 제거된다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네. DNA 최소한 그래서 그 DNA가 제거된 것을 저희가 PCR을 확인을 해보면 PCR은 굉장히 미량까지 우리가 식중독 검사할 때도 PCR을 쓰는데요. 그 PCR이라는 증폭을 해보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PCR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거는 있는 물질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이지 얼마나 미량까지 할 수 있는지는 그건 다른 문제죠. 100% 완벽하게 된다고 할 수 있나? 내가 물어보는 거는 이게 그런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 아니 어떻게 유형물 내가 이때까지 듣기로는 유형물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는 아니 뭐 된장에서 콩 성분은 다 제거됐으니까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 진짜 제거되냐. 그 유전자가 변형된 이 아주 미세한 이 물질이 싹 제거되느냐. 네, 이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신물질에 대해서는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안전함이 증명되었느냐, 불안정함이 증명됐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불안정함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안전함이 증명된 건 아니에요. 이런 논쟁거리예요. 예를 들면 이게 분명히 유전자 변형된 물질로 만든 제품인데 발견되지 않았다고 없다고 할 수 있냐. 없다는 게 증명됐느냐. 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없다는 게 증명됐느냐. 이런 논쟁이거든. 네. 네. 아니 기본적으로 생산 물질 자체가 변형 식물인데 이걸로 만드는 데서 완전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없다고 할 수 있냐. 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식약처에서 안전성 모든 GM 농산물 네. 식품에 대해서 식약처가 안전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러지 심사, 독성 심사, 그리고 non GM에 비해서 그 GM을 했을 때 영양 성분이 바뀌었는지 그런 동등성 심사를 해서 안전성 심사를 그러니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했는지 불안하지 않다고 심사된 이거 다른 문제라니까요. 네. 이거 제가 이게 뭐냐면 이게 유해하다는 뜻이 아니고 네. 표시를 해줘야 된다 최소한. 네, 이 그렇습니다. 유전자 조작 물질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라고 네. 표시를 해서 이게 일단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유해하지 않다. 아니지. 안전성 평가를 어느 정도 통과했다. 안전선까지 말했습니다. 보장이 됐다라고 하지만 나는 이거 싫어. 나는 골라 먹을래. 아예 안 먹을래.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냐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전의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맞습니다, 대통령님. 근데 지금까지는 이 선택권을 국민들한테 사실상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잖아요. 표시를 안 해줬잖아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표시가 안 되시니까 기본적으로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표시를 하자 이런 건데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보고를 보니까 다 표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뭐 일부는 유보를 했다 나중에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시 대상에 대해서 지금 더 연구를 하고 지금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면 이런 건 다 이제 표시를 의무화하는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이 식품에서 네. 주성분, 즉 이게 이 지금 콩기름 같은 건 콩이 주성분이지 않습니까? 주성분이 콩이나 뭐 옥수수인데 제조 과정에서 그 제거가 되는 것으로는 그 지금 간장, 당류, 식용유, 그다음에 술, 주류 이렇게 4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근데 주류는 사실은 소비자 단체에서 GM을 표시해 달라는 요구가 좀 적었고 그리고 주류는 네, 주류에도 일부 증류주에는 물론 와인은 아닙니다. 와인 같은 건 아닌데 주류도 일부 증류주에는 GM 농산물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단체에서 주류까지 해달라는 요구는 그동안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가지로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간장이나 물엿을 또 혼합하는 소스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스류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정책 연구를 지금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전 모두 하지 않고 일부만 한다고 전에 제가 받은 보고서는 그래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게 불분명해서 내가 드린 말씀이에요. 네. 네, 이 중에 일부는 지금 시행하는데 일부는 나중에 추가 검토하겠다. 내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안 보여서 네, 하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제가 표시 대상 등이라고 제가 지금 써놓은 것이 그래서 아까 등자 써놨다는 거예요? 예. 표시 대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의도적 혼입지와 표시 대상 등의 지금 사회적 비의도적 혼입치는 나중에 판단하겠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3%를 쓰고 있는데요. 비의도적 혼입치는 이것도 지금 좀 더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들도 있고. 자, 그러면은 네. 내가 받은 보고서 내용하고 네. 지금 본 내용이 약간 똑같습니다. 예. 본인은 똑같이 썼는데 내가 보이기는 다르게 보이거든요. 어떤 면이 다르게? 이게 어떤 거는 지금 시행하고 어떤 거는 나중에 시행하고 분명하지 않아요, 선이. 지금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 구분돼 보입니까? 잘 구분이 안 돼.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한다라고 저번에 내가 보고 받았거든요. 네, 간장은 올해 하고요. 네. 당류하고 식용유는 내년입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여기는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향후 계획이라서 그렇습니다. 표시 대상을 향후 예를 계획. 들어서 간장하고 당류 같은 거를 뭐 섞어서 만드는 소스나 그런 것들은 또 별개의 품목군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추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간장, 당류, 식용유 주류 이 3가지가 오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장만 올해 12월 31일부터 하고 네. 당류, 식용 유지류는 내년 말부터 시행하고 네. 그 외에 지금 우리는 3% 뭐 이런 비율의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0.9%다. 네. 요거를 우리가 더 강화해서 더 낮은 부분에 대해서 낮게 이제 혼입되더라도 하여튼 네네, 낮게 강화하는 포함되어 있을 것이죠. 경우에는 연구해 보겠다 그런 거예요. 네, 정책 연구를 빨리 시행해서 이 정책 연구가 지금 이미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정책 연구를 연말에 끝내고 이 자, 그러면 연말부터 이래 다시 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3% 비율로 3%가 포함된 거는 이제 시행을 하는데 네, 시행 시기를 장류는 연말, 당류 식용유지는 내년 말에 네. 하겠다. 네, 네. 왜 이렇게 미룹니까? 그냥 올해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지금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남아 있는 물질에 대한 거고. 네, 예. 있으면 표시해 주는데 뭘 이렇게 망설입니까? 그게 이제 업계에서 넌GM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실 거기 때문에 넌GM 옥수수나 넌GM 콩 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 재배를 하면 재배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또 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넌GM 식품과 표시하고 GM 이거 지금은 콩을 GMO 말고는 지금은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GMO 들어있는 간장입니다. 간장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당류입니다. 식용유입니다로 표시했다가 신속하게 국내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국내 콩으로 이건 국내 콩으로 GMO 아닌 겁니다라고 표시 아예 이건 GMO 없는 겁니다. 넌 GMO라고 하면 딱 비교돼 줬잖아요. 이 GMO 든 거, GMO 안 든 거 딱 표시해 준 소비자가
아, 이거 GM 만든 거구나. 좀 비싸더라도 사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그 말로 그래 업자들이 그 non-GMO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둬서 우리 국민들의 선택권을 1년씩 미룹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간장 같은 경우 간장이 우리나라에 지금 소비되는 간장이 30만 톤 정도가 있습니다. 30만 톤 정도가 있는데 이 30만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지금 대두 수요로는 이 30만 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 만들고 오히려 표시하라니까요? 왜 지금 내년까지 쉽게 말해서 표시 안 하고 국민들한테 알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왜 그래 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알려줘야죠. 지금까지 나는 국민들이 억울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아마 GMO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서 드신 분들 많을걸요. 내가 오늘 아마 이 국무회의를 보고 국민들께서 그게 GMO였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non-GMO 사 먹어야지. 우리 애들 유전자 조작 안 하는 식품 사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왜 선택권을 안 주냐고요. 어차피 대통령님, 네. 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입니다. 이쪽입니다. 예. 우리 민정비 시장군요. 네. 지금 그 대통령 말씀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가 1위고 저희 특별시가 2위거든요. 콩 생산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 non-GMO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산 콩에도 표시제도, 즉 인증 마크를 도입하자는 건의를 농식품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 국산 콩으로 만든 거다라는 걸 표시하자? 그렇죠. 그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비싼 콩으로 만든 그게 아직 정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두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안 돼 있어서 실제로 국산 콩 소비량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콩 생산하는 전남북 입장에서는 그 얘기죠. 저런 게 있어요. 저거는 이제 부수적 효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국제 무역 통상 문제 때문에 저 말을 할 수는 없고, 이거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 가급적 빨리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게 맞다. 있는 사실을 표시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예를 들면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하는데 불편하다, 판매 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아니 그건 업체 입장이고 우리 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표시해서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훨씬 많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1, 2번 한번 해볼까요? 방송 보고 있는데 이건 하나 많아요. 선택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래 합시다. 네. 12월 이렇게 지금 일종의 3단계가 된 거에 보니까 네. 간장은 올해 말, 네. 당류, 식용 유지류는 내년 말, 네. 그리고 0.3%가 아니고 그 이하로 혼입되어 있는 거는 추후에 연구해서 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요거를 다시 좀 땡겨서 네. 12월 말에 간장은 하고 당류, 식용유를 못할 이유는 없어 보여서 이걸 올 연말에 같이 시행하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거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미 EU에서는 0.9%로 표시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3%는 표시하고 2.99%는 표시 안 하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고 나중에 설명을 안 해요. 여기서 다 얘기할 것은 좀 아니고 일단 정책연구해서 이건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재고를 해 주시면 좋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부 얘기하시죠. 네, 농식품부 대부분 다 정리가 됐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GMO 완전 표시제 저희 부에서 마련한 대응 계획인데요. 네. 일단은 현재 식용으로 수입이 허용된 GMO 농산물이 총 6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두와 옥수수에 주로 수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non-GMO 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게 또 물가 상승 영향 이거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GMO 원료 사용 비중이 높은 식용유지류,
그러니까 이 콩기름인데요. 콩기름 같은 경우에는 non-GMO 원료인 국산콩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산콩 이제 사용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국산콩이 수입콩하고 비교하면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과제는 국산콩의 생산성을 더 제고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식품업계가 그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서 우리 국산콩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초기에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응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GMO 완전 표시제 도입에 따라서 그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식약처 등을 비롯한 관계부처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함께 그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 산업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가능성을 집중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계기로 해서 국산콩 산업이 육성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생산자들에게는 생산시설을 보다 현대화하고 전략작물 직불금 등을 통해서 국산콩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산콩을 활용하는 그 식품 가공업체 대상으로 국산 콩기름 생산 라인을 새로 구축하게 한다거나 제품화부터 홍보,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산 비축콩을 식품업체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원가 부담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on-GMO 원료 공급망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non-GMO 원료 공급처 다변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고 국산 원료 구매 자금 지원이라든가 계약 재배 등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랑 계속 협력해서 non-GMO하고 GMO 식품의 정보와 가격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 그 계획을 좀 마련했습니다. 내달부터 소비자 간담회와 식품업계 대상으로 저희들 생각하는 정책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국산콩 생산 농가하고 식품기업이 협업을 해서 프리미엄 국산 콩기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9월 달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 콩기름에 대한 시장 반응 조사와 생산자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우리 국산 콩 산업의 경쟁력이 지속 강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오해가 생기면 좀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수입 규제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국민들의 선택권과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한 정책이죠. 이게 이제 반사적으로 국내 콩생산 농가한테 아마 도움이 되겠죠. 그거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하고 그 GMO 표시를 할 때 이 표시도 어떻게 해라는 걸 정해야 되겠죠. 요만하게 눈에 안 보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어떻게 표시합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표시에 보면 앞면에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그 시행일 두 번째 요렇게 유전자 표시하도록 변형 식품이라고 네. 표시 방법을 정해 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글자 크기까지. 그러면 혹시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이거 유전자 보여요. 변형 식품이라고 쓰여져 있고 또 원재료 옆에 탈취대두 옆에 유전자 변형 대두라고 보통 글씨가 10포인트인데 요거는 12포인트로 해서 조금 더 여기 어쨌든 그런 규제도 하고 쉽게 있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non-GMO, GMO가 아예 없음을 표시하는 조건도 정해야 되겠죠. non-GMO 표시는 0%여야지만 0% 그 0%가 보장이 돼야지. 그렇습니다. 0%가 아까 얘기처럼 GMO 이걸로 만들었는데 잘 걸러가지고 없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non-GMO가 되려면 일단 0%도 필요하고 또 산지 증명서, 네. 증명 단계에서 생산 단계에서 non-GM 농산물이 제조된 것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보면 네. GMO 든 거, non-GMO 아예 안 든 거, 그 중간이 많잖아요, 그죠? 네. 지금 상태로 하면 네. GMO 표시된 거 요만큼,
0.3% 이상, 3% 이상 들어있는 거, non-GMO 확실히 증명된 GMO 없는 거, 요거는 일부고 거의 대부분은 표시가 안 돼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것이 대부분이 간장, 물엿, 식용유입니다. 그 종류에서. 네네. 간장, 물엿, 식용유 중에서. 간장, 물엿, 식용유는 지금 간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그 GMO 탈취대두로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간장은 사실 지금도 알겠습니다. non-GMO가 좀 많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EU 수준은 해야 되지 않겠냐, 또는 호주 수준은 해야 되지 않겠냐. 예, 대통령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그런 우크라이나나 광활한 곳은 다 non-GMO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non-GMO 들판에서 많은 non-GMO가 되기 때문에 EU는 다 non-GMO이기 때문에 뭐 구분 유통하는데 비용이 들지도 않고 자기 나라에서 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또는 뭐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올 때 어떤 배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배에 남아있던 GM 콩이 한 3알 정도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유통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서 GM 밭이 있고 non GM 밭이 있는데 GM 밭에서 바람이 불어서 non GM 밭에 가거나 또 새가 그 콩을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좀 유통이 그게 비의도적 혼입주의 개념입니다, 대통령이. 그러고 들어올 때 GM용 배나 GM용 트럭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뭐 저기 그렇게 바람에 날려서 예, 끼는 얘기하는 건 실제로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GMO 그게- 콩으로 만들었는데 또는 GMO로 생산된 식물로 만들었는데 네. 그런데 흔적이 없다. 고 할 경우에 그걸 뺄 거냐 안 뺄 거냐. 그건 표시는 해줘야 된다는 내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GMO 콩을 만들었다고 해야지 왜 안 한 척해?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나중에 합시다. 네, 네. 여러 가지. 농식품부에 하나 뭐 물어볼게요. 지금 그리고 참 우리 청장님 내가 참 그 얘기는 하나 해야 되겠는데 만약 유럽은 우크라이나나 이런 그 인근에서 non-GMO로 생산된 콩이 많기 때문에 네. 뭐 큰 가격차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크지 않고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우리는 어차피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산 non-GMO를 사오면 되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우크라이나산 non-GMO도 이런 것들이 다 재배 면적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 네네. 같은데 네, 그러면 그래서 계약 재배. 네. 계약 재배 10% 더 주고 계약 재배 우리가 하면 되죠. 그것도 논리적으로. 네, 그러니까는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조금 있는 굉장히 좀 거니까 올라갈 수 있죠. non-GMO니까요. 네, 네. 마찬가지.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러는 네. non-GMO도 어디 먼 데서 사오는 거고. 네. 그 non-GMO 아닌 뭐라 그래 그 GMO 아닌 네, non-GMO. 이런 것도 사올 자리는 똑같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똑같은 조건이지 뭐 거의. 네. 하여튼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주자. 그리고 조기에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국산 그 농식품부 예. 국산 콩 가격하고 GMO 콩 가격 차이가 얼마쯤 됩니까? 3배 정도 됩니다. 3배. 국산 콩이 지금 킬로그램당 4,800원. 그러니까 공공비축 3배다. 생산 가격이 3배인데.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져서 사실 GMO 이게 현재 과학기술, 의학기술 수준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게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측면이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내 콩으로 하게 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우크라이나산 non-GMO 콩 수입한 걸로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선택의 여지가 커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생산 단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취미 비슷하게 뭐 어쩔 수 없이 짓는 콩농사라서 비싼 거 아니겠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박홍하고 농콩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7만 4천 헥타에서 콩 재배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15만 6천 톤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비축으로 한 게 6만 톤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시장에서 그 유통되고 있는 물량입니다. 하여튼 이게 그렇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약처장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일 거예요. 정말 어렵죠. 기준은 어떻게 할 거며, 이 정말로 불안한 건지, 또, 이때까지 해왔던 아주 오래된 이 시스템을 이렇게 순식간에 뜯어고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고치겠어요. 하여튼 좀 더 심층적으로 좀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알겠습니다. 시행 시기나 시행 단위나 네. 강도나 이런 것도 네, 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 이 관련해서 통상당국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특히 수입품에 대해서 통관 관련 과정에서 이슈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긴밀하게 저희 통상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협의하십시오. 같이 협의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뭘 우리가 비관세 장벽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분명하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국민들의 선택권과 안전의 문제고 특히 이제 호주는 1%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1% 이상 혼합돼 있으면 다 표시한다. 이미 호주. 호주는 비의도적 혼입치는 1%지만 호주는 표시제입니다. 호주는 그러니까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호주는 완전 표시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그 완전 비의도적 표시는 표시제, 비의도적 혼입치만 1%이지 호주는 기본적으로 원 제품에 GMO가 있느냐 없느냐를 표시하고 호주는 특이한 거는 이제 그 GM이 영양 성분이 바뀐 GM인 경우에만 일부 표시한다. 그래서 이게 완전 표시제하고 또 비의도적 혼입치는 살짝 또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EU는 0.9% 기준이라며요. 네, EU는 비의도적 혼입치는 0.9%인데 EU는 완전 표시제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 외에 호주에는 취소. 호주에는 취소하고 호주, 네. EU는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미. 근데 주 수입국이 이제 주로 미국일 텐데 미국은 완전 표시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미국 입장에서는 표시하지 말고 안전하니까 다 똑같이 해라고 요구하겠죠. 그건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유럽 수준은 우리가 하자. EU 수준은 표시하자. 이게 뭐 수입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하게 하자 대신에 국민들한테 정보를 주는 건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우리의 네, 맞습니다.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 하여튼 그건 뭐 어쨌든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것도 뭐 비관세 장벽 만드는 거 아니냐고 우길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으니까 협의를 잘 해보세요. 네. 네, 다음 진행하시죠. 네, 그럼 추가 의견 없으시면 그 이번 식약처 부분은 추가 토론으로 하고 그 농식품부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방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브로커들이 업체명이나 홍보물에 정부 지원, 정책 자금 등 문구를 사용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께서 이들을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오인 이용하게 되고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받는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커가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리 작성 및 신청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내고 있어 정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일부 브로커는 지원사업 선정을 약속한 뒤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보험을 끼워 팔고 있어 이로 인한 영세기업의 금전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 성과입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합동으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 자진신고자 면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중기부 및 중기부 관할 정책금융기관 4곳에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지난 7개월간 총 530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중 정부 공공기관 사칭 7건과 컨설팅 계약 불이행 2건 등 부당 개입이 의심되는 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7건에 대해 총 270만 원의 소액 포상금을 지급했고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브로커 이용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책 참여 제한, 자금 회수 등에 대한 면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여간 브로커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 신고자에 대한 면책 범위와 신고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크몽, 숨고 등 전문가 매칭 플랫폼에서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한 컨설팅 활동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들 플랫폼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플랫폼 내 브로커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플랫폼에서 정책자금, 승인보장 등 키워드 입력 시 불법 브로커 경고 팝업을 강력히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내에 정책자금 관련 채팅방 개설이 40%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불법 브로커를 민생물가 교란범죄의 일환으로 보고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브로커의 지원사업 대리 신청과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을 차단하겠습니다. 브로커가 여러 기업을 대리 신청할 경우 IP 탐지를 통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유사 중복성을 탐지하여 브로커가 대리 작성한 서류는 적발 탈락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평가위원과 신청 기업 간 유착을 사전 방지하겠습니다. 평가위원 구성 시 난수 추첨, 7인 이상으로 구성, 1차, 2차 평가위원 차별화 등으로 개별 위원의 영향력을 제한하겠습니다. 평가위원이 보는 사업계획서 등에는 기업 대표자명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여 친분 있는 기업에 점수를 높게 줄 수 없도록 막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운영 근거법인 중소기업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 부당 개입을 별도로 정의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형법상 사기죄 등을 근거로 부당 개입에 대응하고 있으나 피해 사실 확보가 필요한데 이 경우가 좀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정책자금 브로커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속이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중기부의 부당 개입 조사 근거와 신고자 보호 규정 등도 마련해 부당 개입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제3자 부당개입 신고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브로커의 서류 위조 권유, 보험 끼어 팔기, 정보기관 사칭 등 불법 행위를 겪으셨거나 불법 브로커로 보이는 현수막이나 온라인 광고 등을 보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에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다른 건 뭐 별로 저는 다른 의견 없는데 이 제3자 부당 개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금지하는 건 맞을 것 같고 그죠? 예를 들면 금지하는 대상이 내가 정말 그냥 선배로서 선의로 도와준다. 이걸 처벌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돈을 벌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면 뭐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경우로 제한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컨설팅은 허용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그 구분이 명확하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저희가 이거를 법에 형벌을 가하면 네. 예를 들면 이게 정당하게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그러고 나서 내가 수수료를 받았다. 예. 그게 그리 나쁜 일인가요? 예를 들면. 네. 근데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조건을 만들어서 받았다. 이거는 혼내줘야지. 근데 이거는 기존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적정하게 뭘 받았다. 이거를 형사처벌을 새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게 타당하냐. 이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형벌 과잉 사회거든요. 뭐든지 처벌해요. 그리고 심지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러면 그냥 기존의 형벌 규정을 확장해서 그래가지고 막 판례 새로 만들어가면서 새로 막 추가하고 이게 마치 능력처럼 실질적 입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사법 과잉. 누가 책도 냈던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형벌이 많다. 그러니까 뭐 수사가 뭐 마치 세상의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런 논쟁도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형벌을 줄이고 실질적인 제재는 가하되 다른 제재 방법을 찾자고 한 게 이제 형벌의 비범죄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당하게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 이거를 형벌을 가할 사안이냐 과연? 근데 그럼 허용할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존 형벌도 지금 과징금으로 다 경제 제재로 전환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금지하되 그냥 도와주는 건 괜찮고 영리를 목적으로 되는 사람을 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영리로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하고 만약에 그걸 돈벌이로 했다고 하면 그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든지 경제적 제재를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형벌로 하지 말고 금지는 하되 형벌로 하지 말고 뭐 이익의 몇 %,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얻은 이익의 몇 배. 이익은 환수해야 되니까. 이익에 뭐 몇 배 또는 정해진 금액의 총 얼마 중에서 높은 거. 우리 맨날 하던 방식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게 제가 드는 생각이네요. 물론 이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너무 그냥 형벌 이렇게 했길래. 네. 네. 대통령님, 그 형법상 사기죄를 저희가 적용하려고 경찰하고 많이 협의를 해봤는데 기방행위는 존재하지만 그 재산상 손실이 사실 받게 해주겠다 하고 수수료를 받고 이제 아니 그 피해자는 그 당사자가 아니고 국가죠. 이제 국가의 피해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경찰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많이. 근데 우리 법무부 장관 평생 형사범 조사했는데 이게 아니 국가에 대한 사기 행위 아닙니까? 원래 조건이 안 되는데 조건을 가짜로 만들어서 지원받으면 국가에 대한 사기죄 같은데? 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유형이 다양한 유형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니 지금 예를 든 거. 네, 지금 조건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수출 실적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받았다. 이 사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 집행자에 대한 사기가 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청 과정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보험 끼어 팔기 하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 사업 신청자는 사기를 할 생각이 없는데 예. 이 업자가 가짜로 막 국가가 써가지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전문적으로 하는 스미싱 업체도 개입이 돼 있고 해서 국가에 대한 사기가 되기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한테 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경우도 경제적 제재로 하면 되지 않나? 그 때문에 이 처벌 유형을 또 만들어낸다는 게 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독일에 비해서 대한민국 형벌 규정이 3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익을 이제 측정해서 회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예,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수사를 허용하자. 그 수사권 남용 아니에요? 행위 자체를 규제하자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익을 아니 금지를 하되 예. 그 제재를 꼭 형사처벌을 해야 되냐?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 그러니까 경제 제재로 충분하지 않냐? 다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이거 걸리면은 3배 물어내야 된다. 라고 하면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그 피해액의 뭐 몇 대, 이익의 몇 배 이런데 이게 이제 여러 행위를 예를 들면 대리 신청 아니 그럼 지원금의 뭐 몇 프로 이렇게 버리는 거지. 예. 아니 그거 하기 나름 아닌가요? 여러 가지 방법 고민. 그러니까 지원금의 몇 프로, 얻은 이익의 몇 배, 고정액으로 얼마 이하 이렇게 할 텐데 이 3개 중에 높은 걸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러지 않냐는 게 내 생각이에요. 뭐든지 형벌로 제재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조금 우리는 바꿔야 되겠다. 너무 많아요. 네, 기존에 이제 현행법 규정을 다양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수사를 해봤는데 대부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 규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사기죄 대부업법으로 해서 그 대부업법은 아니지. 예,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보험업체들이 하는 경우에 이제 많이 끼워 팔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체.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분하에 자기들 보험 상품 끼워 팔고 있는 그런 행위도 제재하기가 좀 어렵고 각종 이제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필요한 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 뭐 예를 들면 정부 지원 뭘 하는 거를
컨설팅 또는 뭐 서류 작성 대행, 뭐 조언 등등을 해주고 이를 이유로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면 되잖아요. 그 적당히 써서. 네, 허위 서류나 과도한 수수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네. 과도한 수수료 받는 거 아예 못하게 해야지. 과도한 수수료가 아니고. 하여튼 적정 수수료 뭔가 받는 정부 컨설팅 정책 시장도 지원을 받는 거를 조언, 대행, 서류 작성, 뭐 대서 등을 해준 거로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대신에 그거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이냐잖아요. 금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지시키고 그럴 경우에 형사처벌을 가할 거냐, 과징금으로 경제 제재를 가할 거냐,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정책적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형벌 너무 많다. 그러면 이게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선택해가지고 다 위반하고 있는데 미운 사람 찍어가지고 너만 한번 혼나봐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을 줄이자는 게 우리 기본적인 방침이라 경제 제재로 충분한지를 검토해보자 이 말이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컨설팅을 다 금지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컨설팅 해도 되지. 예, 그런 정상적인 시장은 정상적인 건 또 허용을 하고. 허용하고. 그럼 그걸 쓰면 되지 뭐. 예, 근데 다만 돈 받는 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돈 받고 하는 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돈 받고 해주는 건 원래 대서사나 변호사가 하는 일이지. 서비스들은 있습니다. 예, 행정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게 소위 옛날로 치면 행정사 아니에요? 예, 행정사. 요새는 뭐라고 부르나 모르겠는데. 행정사 사무소가 있는 게 행정사죠. 행정사 그건 행정사만 해야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 대행까지는 괜찮은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준다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이번에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거짓말을 이익을 받지 않고 해주는 것도 금지하겠다. 이익을 받지 않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내는 건 본인의 사기 행위 아니에요? 그건 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머리를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교사 알선하는 행위거나 아니면 그런 과장 기만적인 표시 광고 행위 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제재 대상으로 지금 법률 안으로 축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 서류를 내는 거는 당사자가 처벌될 일이고 제재받을 일이고. 근데 그렇게 유도했다라는 당사자는 이제 정책 자금에 대한 참여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유도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행위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뭐 그런 걸 하더라도 하여튼 저는 내 의견을 낸 거니까 그걸 좀 치밀하게 논의해서 하시라는 제 의견이에요. 네, 이렇게 하라고 그 지시는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참고로 저 표시 광고 문제는 사실 공정위에서도 규율할 수는 있습니다. 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순서대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및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현황 및 평가입니다. 최근 국내 소비자와 장기 투자자들이 소비와 투자 의사 결정 시 기업의 사회공헌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사회공헌이 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의 GDP 대비 사회공헌 지출은 비율 자체는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 낮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기부금 규모 자체는 18년 이후에 5조 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청년 세대, 지역경제 지원 등 사회 통합과 생태계 육성을 위한 활동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절대 다수입니다. 이에 민관이 함께 사회공헌 활동의 규모, 효과성,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국민과 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공헌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기업이 기여토록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기업 및 지역사회, 정부, 공공기관과의 연계와 협업토록 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중점 추진 방안입니다. 첫째는 경제단체인 환경협과 산업부가 사회공헌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하여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른바 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사회정보 대상 기업을 1000개로 확대하고 기업별 이슈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사회공헌 우수 이미지를 기업 활동에 홍보에도 활동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매년 사회공헌활동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이른바 시슐랭, 우리가 미슐랭의 음식점을 하듯이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사회공헌을 우수한 기업들을 저희들이 선정하여 시슐랭 가이드도 개발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매년 국민이 원하는 사회공헌 분야를 조사하여 기업의 역량이 보다 집중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공헌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공개하고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파급 효과가 더 큰 분야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 생태계 동반 선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여 파급력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복지부의 바로잇, 그냥드림 등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와 앵커 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산업 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업체 협력 강화, 역량 강화, 소부장 국산화 기술 등을 같이 개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국민의 사랑받는 시슐랭 스타가 되는 날까지 기업과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안전매트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기업은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고 현장은 기업과 접점을 찾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 그리고 국민께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방안입니다. 첫째,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과 복지 현장의 수요를 연결하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인 바로잇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난 5월 개통하였고 현재는 278개 정도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바로잇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의 탐색부터 매칭, 실행, 성과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의 사회공헌과 모금 재원이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민관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그냥드림, 청년 함께성장 캠페인, 국민 참여 배분 등을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사회공헌 제도 개선 마당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부처별로 흩어져 있었던 소통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접수해서 해결하도록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바로잇에 대한 플랫폼 홍보와 참여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 또 제도 개선 마당을 통해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신속하게 검토하고 제도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도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보고 하나 드릴까요? 네네. 모범 사례인데요. 복지 사각지대이자 위기의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북향민 출신 자녀들에게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대안학교, 여명학교라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이제 남의 건물 새들어서 전전하다가 이번에 강서구의 폐교부지에다가 신축 교사를 짓습니다. 학교 측이 100억을 지난 20년 동안 모금을 했고 이제 건축비가 160억인데 나머지 건축비 60억을 현대자동차 그룹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서울시 교육청과 통일부, 현대차가 업무 협약을 이번 주에 합니다. 모범 사례고요. 제3자 뇌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한양행 그룹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북향민 대학생들에게 680명에게 장학금을 20억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북향민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전수했습니다만
아까 산업부 장관님 보고하신 시슐랭 마크 기업에 현대자동차그룹하고 유한양행 추천합니다. 네, 시슐랭 아주 이름 잘 지은 것 같네요. 네.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각 기업들이 굉장히 분절적으로 활동들은 하는데 그게 총체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네, 이 선행에 대한 우리나라 그런 관념 있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던가? 거기에다가 무슨 점잖게 말이야 자기가 점잖지 못하게 자기가 한 걸 자랑을 하나? 이런 그 유교적 관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 권장해야 될 일이거든요. 좀 많이 알리고 또 따라할 수 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기획하신 것 같네요. 네, 행안부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안부는 이 자원봉사와 기부 활동에 대한 이 업무를 실행해 왔었는데요.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이라든가 착한 기부 대상, 그 다음에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 이런 이제 포상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개인에 대한 기부 또 자원봉사에 대한 포상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CSR이 일반화되고 기업들의 사회 기여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포상 제도도 이 개인뿐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포상으로 넓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기업의 주식 기부라든가 이 공익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그리고 공익 목적 투자에 대한 그 길을 열어주는 상증세법 개정이라든가 기부금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은 굉장히 좋은 제도들이고 그리고 개인들의 기부, 기업의 기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이걸 잘 알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혜택이나 또 홍보 효과 이런 것들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각 부처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합쳐서 정부가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브랜드가 좀 잘 만들어지고 또 각 기업들이 또 부처마다 다 협의하시거나 이러지 않고 좀 하나의 그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그리고 아까 바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사이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잘 알려지도록 한꺼번에 좀 살펴보는 것들은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도 같이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의견. 잠깐만, 이게 아까 제가 우리 통일부 장관님께 제가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검찰의 그 제3자 뇌물 운영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그거를 논의해서 기부를 제3자 공익기관에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각 부처들이 자기의 소관 사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관련 업체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기부를 제3자 공익기관에 하게 하면 그 지금 현재 개념으로는 다 제3자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이거 형벌을 운영하다 보니 형벌 제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하여튼 소관 사무와 관련이 있는 관련 누군가와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뭘 냈다. 소관 사무에 현안이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 다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검찰에서 그와 같이 제3자 뇌물로 이렇게 의뢰해서 기소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은 지금 예컨대 소년원 같은 경우에 특정 기업이 각 소년원에 도서관을 지어주면서 책도 기부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부가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지금 기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받을 때는 그렇지. 네, 정부가 받을 때 그렇습니다. 민간에 하는 것도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3자 뇌물죄가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삼고는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기소한 사례들도 있기는 해서 지금 예컨대 관련성이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본다. 이게 지금 판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그런 사례와 문제가 있다. 해석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문제도 한 번은 정리를 언젠가 해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님 그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대통령 굳이 걸면 걸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좀 자문도 받고 했었는데요. 저희 산업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산업발전법에 이 지속 가능 경영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다행히 있더라고요. 이게 산업 조항이 있어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좀 어쨌든 이게 하여튼 그 문제도 정리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 이 공직자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이드라인을 정리를 한 번쯤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내용 정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처 협조사항 공유하겠습니다. 기업 R&D 성과 공유 및 재투자를 위한 투자형 R&D 도입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투자형 R&D 도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업의 R&D 지원 방식은 연구비 지원만 하고 끝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 회수, 재투자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R&D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하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추진 방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특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형 SPC 형태, 그리고 정부가 투자조합을 형성해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R&D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시행되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사업 4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기정통부 중기부에서 우선 시행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서 내년도 연구개발 출자금 비목 신설을 완료하고 기획처와 기금을 통한 재원 반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사실 이 본격적인 투자 R&D 확대를 위해서 수요 발굴 기획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대형 R&D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부, 국토부, 기후부에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투자형 R&D 성공 기업의 성과가 시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이 후속 지원 체계도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기정통부가 이렇게 병역특례나 특례 상장 이런 어떤 특례를 제공하고, 중기부가 이제 수출 대외 인증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이런 후속 지원 체계에 대한 구축 방안도 법무처 차원에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 뭐 오래전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했던 일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기 비공개 회의 하기 전에 또 정리하고 갈까요? 지금 영상 홍보 그러세요? 실시간 의견 있는데요. 그것도 있고. 그거 먼저 하고. 네, 그러십시오. 네. 그럼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장촉 홍보 영상 상영이 있습니다. 국세청 영상 보겠습니다. 국세청장님께서 영상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세외 수입을 여러 정부기관이 협력하여 원팀이 된 정부가 통합 징수하겠다는 의미에서 충주시의 최지호 주무관, 일명 벌에 쏘인 강아지로 인기몰이 중인 양주시 주무관 등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협업하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온라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시간 관계상 약 1분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지금 위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제가 의사입니다. 어디에요? 선생님 어쩌죠? 비행기를 비상착륙해야 할까요? 고래 영무원이에요? 오늘은 승무원입니다. 선생님, 환자 먼저 빨리 봐주세요. 네, 다 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 얼굴이 왜 이래요? 누가 그랬어요? 벌에 쏘인 거예요? 괜찮아요. 어떡해, 많이 안 좋아요? 양산 사람이에요? 서울 토박인데요? 휴가 때 여행 갈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자, 결과 나왔어요. 편하게 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단순 쇼크예요. 그건 참 위안이 되겠네요. 누구시죠? 국세청 직원인가요? 네, 이분께 과태료 징수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과태료도 징수한다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등의 국세 수입 현황금도 국세청에서 징수합니다. 자, 공무원 파이팅! 저도 공무원인데요. 지호 씨네?
지호가 간다. 지호가 간다. 이따가 사진 찍으러 갈게요. 아 선생님 이러다 환자 죽겠어요. 원래는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환자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고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해 주세요. 팔을 주물러 주시고 자 여기 와서 다리를 뒤로 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 효율은 더하고 국가 징수 업무에 일어나. 완전 민주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국가행정의 협시에 국세회 수입 통합 징수. %100% 납득은 안 되는데. 네, 잘 만들었네. 네. 네, 국민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 국민들의 의견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많은 국민들께서 국무회의 생중계를 시청해 주시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모두 말씀 중 부동산 관련입니다. 용가리 님이 서울 집값 꼭 좀 잡아주세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 관련입니다. 진NG 님이 기름값 상승, 자재값 상승 또 걱정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천채 물리학 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보완책을 더 내달라. 이런 의견을 더 해달라? 예, 더 내달라.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GMO 완전 표시제 관련입니다. 찰리 님이 들어있다, 아니다, 명확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밀크 초콜릿 님은 한눈에 잘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부당개입 관련입니다. 어테나 님이 처벌 만능주의라고 하셨고요. 이도윤 님은 금융치료가 답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금융치료하고 관련해서는 경제벌 이런 쪽을 의미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니 경제적인 부담을 줘서 정신을 똑바르게 치료하자 뭐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 같습니다. 그 정신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관련해서요. 경기 고담시 님이 사회공헌한 기업 돈줄 가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이런 정도 의견을 주셨고요. 네. 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지나가는 걸로 시급하지 마시고요. 그거 전부 다 스크린 해가지고 필요한 유용한 얘기들은 잘 체크해서 각 부처로 나눠주든지 각 부처들이 알아서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좀 이렇게 길게 토론하는 이유는 일단은 첫째로는 해당 부처 담당 공직자들에게 전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께 국가 행정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과정을 이제 알려드림으로써 이제 국정에 대한 관심을 좀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소통과 또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노동부 얘기 좀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 최근에 지금 저 민영배 그 시장도 어려운 걸 하셨는데 그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기존 노조에서 이거 노사협상을 해야 될 대상이다. 노동쟁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협의를 해보고 쉽게 말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와 소위 그 노동쟁이 파업 등등의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얘기냐 도대체? 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가 되겠지만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굳이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노동쟁이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은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가지고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전공이라기보다 어쨌든 주로 공부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너무 광범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그건 나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그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반드시 다 입법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냐. 입법으로 정했는데 모든 사안을 다 정할 수가 없잖아요. 입법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그냥 포괄적 기준이죠. 그럼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의 담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입법, 그러니까 법률이 안 하면 행정 관여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다 법원으로 가서 판결로 결판 낸다. 중간에 행정은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죠. 그거는 정치의 사법화와 마찬가지로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초래합니다. 그러니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죠. 노사 자체에 관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도 사실 헌법에 의해서 미리 그 정리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입법을 하는 것은 입법부 역할인데 그 입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는 그 입법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또는 뭐 법률의 그 법률의 입법 취지 범위 내에서 그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학술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가 안 하면 다 그 기준을 정하는 거 못하는 것처럼 이 각 그 부처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게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기준을 정합시다. 그러면 이런 법 개정해야 됩니다라고 각 부처에서 의견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국회의 업무 하중도 커지고 제가 볼 때는 1차 기준을 입법으로 정하는데 그 입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건 행정부 몫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행령을 정해라. 또 시행 규칙으로 정해라. 각 부의 부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부령으로 정해라. 아니면 지방자치에 관한 건 조례와 규칙으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보니까 이 기준을 만드는 건 시행령으로 잘 안 하고 다 입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노동부는 지금 이번에 이 문제 특히 그 노동쟁이 대상이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네. 근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막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노동위원회 나오셨어요? 노동위원회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네,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정하죠. 1차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이 법이 만들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 지침을 내립니다. 가이드라인도 내리고 예를 들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석 지침을 내렸는데 그 기준에 비하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 예컨대 요번에 그럼 요 사례를 대입해 보면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이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이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보도자료도 낸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은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거기에 대규모 공장이 지어지면 용인이나 수원에 근무하던 사람이 그쪽으로 전보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뢰 짐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정 자체는 또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봅니다. 소위 경영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근로 조건에 관계가 있는 그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안도 사실은 지금 어쨌든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를 이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근데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되고 있고 온 사업장이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일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기관이란 말이에요. 입법을 단순히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대등한 3부 중에 한 집행기관으로서 헌법이 위임한 바대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이런 것들로 명확하게 좀 미리미리 정해놓은 게 좋겠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했다가 문제가 될까 봐 아예 안 해요, 그냥. 이게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는 우리 공직 문화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져야죠. 그런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노동부도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처들도 해당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또 거기서 부족함이 있으면 일단 불형으로 스스로 만드는 규칙으로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냐를 먼저 검토하고 만약에 그게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시행령을 만들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고 이건 법률로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서야 마지막으로 입법을 국회에다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이 과정들이 생략돼 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부 문제 얘기하면 제가 다른 부처들도 좀 참고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갖 개혁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개혁을 하는데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될 것도 있고 있는 제도를 잘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하는 거야 우리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거는 너무 입법에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법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노동부는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쟁의 조정법 그 개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지금 사회적으로 쟁점이 돼가지고 각 노조와 사주 측이 여기 사방에서 지금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쭉 스크린을 좀 해가지고 노동위원회가 구체적 분쟁이 발생할 때 판단하고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고 하기 전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지침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고시든지 이거를 좀 정리를 쭉 해주세요. 그래야지 사회적 분쟁이 줄어듭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습니까? 아니 누구를 상무로 발령낼 거냐? 이것도 저 사람이 노동자 탄압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 그것도 쟁의 대상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무한하게 넓어지잖아요. 이거를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이 현장에서 잘 지도하고 저희들이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안착돼 가고 있는 과정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주장은 개정노조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지방 간서를 통해서 노동조합에게 잘 지도하고 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가고 있어요. 마치 그 법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도 노동부의 중요한 역할이죠. 기준을 잘 정하는 거. 그리고 이 법무부하고 법제처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데 원래 시행령의 시행령의 권한 범위가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입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시행. 그건 뭐 당연하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 정하라 그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그건 하는 뭐 그거 말고. 근데 그 입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야 될 필요한 사항 등은 당연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법제처는 어떻습니까? 그 법률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법률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시행령 불령으로 관련된 법률과 관련된 시행령 불령으로 정할 수 있고, 만약에 관련된 법률이 없다면은 그냥 일단 정책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법시험 잘 보셨던가 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법대에서 배우는 기본 지식이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이제 그렇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시행령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법률에 이런 조항을 넣지 않나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통 포괄적인 그런 위임도 옛날에 했는데 만약 이게 없더라도 너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분쟁의 대상이 될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좀 정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웬만하면 먼저 그 고민을 꼭 해보십시오. 규칙으로 할 수 있는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행정의 핵심적인 요소는 재량입니다. 재량. 그래야 이 유동하는 이 사회 현실에 적응할 수가 있거든요. 또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게 행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금지되지 않는 건 나쁜 짓이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군가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가한 거라면 안 되지만 그건 법률로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뭐 일반적 질서 유지나 아니면 새로운 질서 창설도 그 법률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도 각 부처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너무 입법으로 막 다 넘기고 있어요. 그리고 뭐 보고서 쓰라 그러면 전부 입법으로 하겠음 이렇게 써와요. 자기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운영하겠습니다. 언론인